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을 겪은 40대입니다. 만년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저는 회사 생활을 앞으로도 몇십 년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늦어도 40대에는 꼭 제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었습니다. 한켠에는 카페이고 한켠에는 접시와 컵을 만드는 그런 공방을 운영하고 싶었어요. 제가 취미로 자주 만들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사실 따박따박 통장에 월급이 딱 꽂히는 게 안정적이고 좋긴 했지만 제 가게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마침 시기적절하게도 3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아무래도 저 때랑은 사고방식이 많이 달랐죠. 나름 꼰대 소리 안 듣고 싶고 고지식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프리하게 두는 편인데 지각을 해놓고도 당당하게 벌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벌금도 내는데 죄송하다고 말까지 해야 해요? 이런 뻔뻔한 행동뿐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본인 것만 딱 가지고 본인 자리에 가서 유튜브를 보며 웃으면서 먹더라고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들의 생각도 존중을 해주되 너무 잘못된 부분은 뭐라고 했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직원들 역시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신입들이 자꾸 왜 저런 친구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면서 본인들 신입 때는 알아서 눈치껏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했죠. 그래도 견디고 또 견디는 와중에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회사에서 급여를 이번 연도는 동결로 가자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성과 부분은 다 우수하고 좋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 연도만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매출이 점점 오르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바로 저 있고 심지어 직원들도 제대로 안 뽑히고 있어서 인건비도 많이 줄었는데 부려먹을 건 다 부려먹고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니까 화가 잔뜩 나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전 퇴사를 결정했고 회사에서는 그때서야 급여 조정을 해주겠다 했지만 그게 더 싫었습니다. 애초에 가능했던 걸 아니 당연히 올려줘야 했던 걸 저 한번 떠본 거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와서 한 달 동안은 좋은 가게 자리 찾아보러 다니고 하며 슬금슬금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가게에 계약도 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다 보니 몇 달이 훅 지나가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공방 겸 카페를 오픈했죠. 처음에는 오픈발도 있었고 지인들이 거의 대부분 와줘서 매출이 좋았으나 조금 지나니까 거품이 쑥 빠지고 매출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역시 이래서 자영업은 힘든 거겠죠. 조금 색다르고 특별해야 성공하는 시대라고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며 가게 홍보에도 앞장서고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커플 데이트 성지로 선택받게 되었고 예약 없이는 당일에는 절대 공방은 이용 불가할 정도로 매일매일 예약이 풀로 차게 되었죠. 너무 원했던 결과이고 제 가게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여유를 찾으니 마음에도 안정이 생겼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공방을 자주 찾아오던 애랑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늘 컵 2개, 그릇 2개 이런 식으로 2개를 만들었는데 한 개는 꼭 제게 선물을 해줬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짧게 적혀 있다 보니까 다음번에 빨리 와서 만들어주길 하며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던 예랑이가 제게 써준 말을 모두 조합해보니 이거였죠. 처음부터 내 사람이다 싶었는데 진짜 내 사람이 되어줄래요? 저걸 하겠다고 6번의 수업을 받았고 6개의 선물과 함께 마지막 조각까지 완성되던 날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뭔가 오글거리지만 되게 로맨틱하잖아요. 애랑이와의 연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로맨틱했습니다. 사람 자체가 설탕마냥 달달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너무 스윗한 사람이었어요. 좋았습니다. 뭔가 저를 위해 나타나준 그런 사람 같았어요. 애랑이의 직업은 달달하고 로맨틱한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게 형사였습니다.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주변의 경찰엔 친구들은 있는데 정말 강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는 처음이었으니 말이죠. 처음엔 신기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겁고 매일 불안하더라고요. 애랑이 몸에 상처가 꽤 있는데 일하면서 다친 영광의 상처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또 사건에 대해 정확히 물어볼 수도 없고 말해줄 수 없기에 서로 대화가 중간중간 끊기는 느낌도 있었죠. 그런데 이건 이해했어요. 그러나 제가 걱정인 건 정말 저러다 크게 다칠까 봐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공방도 쉬는 날이고 해서 겸사겸사 밤샘 근무하고 피곤할 애랑이를 위해 도시락을 잔뜩 만들어서 갔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드시라고 양을 넉넉히 싸서 갔죠. 도착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따로 약속을 잡은 게 아니라서 함부로 막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급히 애랑이에게 전화해서 우선 1층으로 얼른 데리러 와달라고 했고 그렇게 애랑이의 도움으로 들어가서 도시락을 전해주고 팀원분들과도 인사를 나눴죠. 저도 식사를 하기 전이라서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오히려 대화를 나누고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위험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치거나 하는 일이요. 아휴,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니까 너무 걱정되는데 저한테 제대로 말도 안 해줘서 전 잘 모르거든요. 아유, 많죠. 저희도 목숨 걸고 현장 가는 거니까 정말 다 내려놓고 저항 없이 따라와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판사판이다 하며 이 악물고 끝까지 덤비는 경우도 있는데 이 힘을 막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쵸. 저희 와이프도 연애 때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얘까지 생기니까 제가 조금만 다쳐도 눈물부터 흘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형사라는 직업을 괜히 선택했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매일 위험한 것도 아니고 단순 사건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또 혼자 움직이게 절대 안 하고 팀 짜서 다니니까 걱정 마세요. 거봐, 걱정 말라니까. 내가 당신한테나 부드럽지. 현장에서 악마야, 악마. 다들 다치지 마세요, 정말로. 다음에 제가 또 놀러 왔을 때도 지금처럼 꼭 건강하셔야 해요. 그나저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아유, 무슨 말씀을. 너무 맛있어요. 맨날 밖에서 대충 사 먹고 짜장면이나 시켜 먹고 컵라면 먹었는데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집밥 먹은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모두 절대 안 다칠게요. 들어보니 현장에 막상 가봤을 때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힘겨울 때도 있지만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하며 일을 하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죠. 다른 걸 떠나서 목숨 내놓고 일한다는 그 말이 너무 속상했어요. 현장에 나가 있을 때는 연락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겠지. 약간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마음이 내내 조마조마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런 연애를 1년이 넘도록 하니까 약간 내성이 생긴 건지 어느덧 저도 화이팅하고 나쁜 놈 딱 잡아 그냥 알겠지? 라고 하게 되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애랑이는 늘 제게 본인을 걱정하며 마음 졸이는 걸 알기에 중간에라도 연락을 아주 짧게라도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나 괜찮아. 밥 먹어. 걱정 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짧은 연락들을 보면 또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애랑이가 저희 공방에 와서 뭘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라 했는데 제가 하루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좋냐고 말이죠. 근데 당신은 와서 만드는 게 왜 좋아? 내 일상은 시끄럽고 험하고 사건 사고들이 멈추지 않은 곳인데 여기 당신이랑 조물조물해서 뭐 하나씩 만들어낼 때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아주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 잡생각도 안 되고 직업 특성상 계속 추리하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서 퇴근해도 머리가 쉬질 못하는데 여기 오면 딴 생각하거나 딴짓하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완전 집중하다 보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 오, 나랑 똑같은 이유네? 나도 그래. 만드는 순간만큼은 머리를 비우고 집중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머리도 덜 아프고 스트레스도 덜 받더라고. 사건들이 많으면 참 바쁜 애랑이라서 일주일을 넘도록 못 본 적도 많지만 이해했고 전 그럴 때면 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며 애랑이를 응원하고 기다려줬습니다. 어느덧 2년쯤 연애를 했을 때 애랑이가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마감할 때쯤 짠하고 나타나더니 꽃과 함께 나타나더니 대체 언제 준비했는지 카페에 있는 빔에 저희 영상이 딱 나오더라고요. 2년간 쌓인 추억들을 사진으로 보는데 기분이 참 묘하기도 하고 눈물이 많이 났던 하루였죠.
프로포즈도 받았겠다. 결혼 가보자며 둘이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우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약속부터 잡았죠. 시댁을 먼저 가게 되었고 시댁 근처 한정식집에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긴장이 된 나머지 손까지 달달 떨려하는 저를 보며 애랑이는 막 놀리고 비웃었지만 진짜 떨렸어요. 그러나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식사를 마쳤고 디저트가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긴장이 어느 정도 풀린 상태라서 조금 편하긴 했어요. 듣기론 무슨 카페랑 공방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매출이 정확히 어느 정도니? 평균 매출. 평균 매출이요? 엄마, 초면에 매출을 물어보는 건 실례지. 나보다 더 벌어. 뭐가 실례니? 알겠지만 우리 준호 외아들의 저 자리까지 가게 만들려고 나랑 준호 아빠 정말 고생했어. 그래서 내게는 유독 더 특별한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결혼하고서도 서영이 너가 우리 준호 내조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나야 뭐 시집살이 이런 거 시킬 것도 없고 너희들이 결혼하고 알아서 잘만 살면 좋겠거든.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어요. 저도 많이 노력하고 서로 노력해서 효도를 보답할게요. 잘 사는 게 효도이긴 하지만 효도는 정확히 말하면 다른 게 효도지. 잘 사는 걸로 퉁치는 건 아니지? 네? 장난. 너무 긴장했나 보네. 그건 그렇고 우리 준호가 원래 그렇게 소개해달라는 집안이 널리고 널렸었거든. 외모에 스펙에 성격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 다들 사윗감으로 찜해두고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한달이었는데 결국 서영이 너랑 결혼하는 거니까 그만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해. 긴 말 필요 없고 둘이 결혼 약속한 지금 마음 변치 말고 쭉 문제없이 잘 살아라. 그리고 새아가는 결혼했다고 살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맞벌이 꼭 하고 요즘 시대는 맞벌이인 거 너도 잘 알지? 네. 걱정 마세요. 저 맞벌이 할 거예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디저트 타임 오기 전까지는 많이 웃고 유쾌하고 막 그랬는데 디저트를 먹으며 나누는 대화들이 너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딱 봐도 시부모는 남편보다 제가 훨씬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이렇게 따질 건 아니지만 막말로 벌이도 제가 더 벌고 모아둔 돈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남편 몫까지 책임져야 했는데 말입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왜냐면 예랑이가 또 먼저 제가 기분이 왜 안 좋을지 이런 말들을 듣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사과를 하며 속상한 제 마음을 만져줬거든요. 그러니 또 화가 안 풀릴 수가 있나요? 풀릴 수밖에 없죠. 그 이후 저희 집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또 달랐습니다. 저희 아빠는 괜찮으셨는데 엄마는 오히려 형사라고 하니 위험해서 싫다는 입장이셨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셨어요. 어색하게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눌 때 엄마께서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죠.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서영이 내 딸이지만 참 야무지고 똑소리 나는 애라서 시집 보내기 참 아까운 딸이야. 그런데 데려온 사람이 강력 사건만 다루는 형사라고 하니까 솔직히 난 싫어. 사고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고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살 내 딸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난 그렇거든. 그래서 지금 막 웃음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네가 싫은 게 아니라서 어쩌지 못하겠네. 미안해. 아닙니다, 장모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였어도 제 딸이 데려온 남자가 이렇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너무 귀해서 못 보내요. 그런데 저는 서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목숨 바쳐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장모님, 장인어른, 여지껏 두 분이서 함께 지켜주신 거 이어받아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와이프는 꼭 지키며 걱정 끼치지 않고 몸조심하면서 그렇게 살게요. 혼자일 때는 몸을 안 사려 많이 다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저도 식구가 생기는 거니까 제일 뒤에서 몸살이면서 다닐게요. 약속드려요. 그래, 난 남자답고 좋네. 다만 서영 엄마가 말한 것처럼 혹여나 사고가 생길까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걱정이 태산인 인생 살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걱정하면서 살지는 말자고. 우리 너무 힘들잖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차라리 솔직하게 친정엄마가 말씀하신 덕분에 오히려 분위기는 확 풀렸고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순차적으로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저도 애랑이도 아예 계획표랑 준비할 리스트들을 쫙 만들어두고 거기에서 정해두고 거기서 하나씩 준비를 차근차근 하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저도 애랑이도 둘 다 바쁘니까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시간 있는 사람이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당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희는 결혼식 하기 딱 2주 전에 신혼집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어서 미리 이사도 하고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에 들어가서 거의 일주일간은 청소하고 가구 배치도 다시 하고 아주 힘들었지만 남은 일주일은 여유롭게 지내다 결혼식을 올렸죠. 전날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설레임보다는 피곤함이 앞서고 졸려 죽겠었지만 정신 차리고 막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남편은 제 입에 김밥을 쏙쏙 하나씩 넣어줬어요. 물도 넣어주고 말이죠. 정신없어서 하루 종일 쫄쫄 굶을 거라고 하니까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얼른 김밥이라도 먹자면서 잔뜩 사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드레스가 워낙 허리를 꽉 조여놔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었고 그냥 당 충전이나 할 겸 사탕이나 먹고 말았어요. 저희의 결혼식은 유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부부됨을 지인들과 가족들 앞에서 축하받고 인정받는 날인데 막 바보처럼 울고 싶지 않았고 하객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막 웃다가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죠. 그렇게 하객들 분위기도 최상이었고 거의 무슨 클럽처럼 함성까지 들으며 난리도 아니어서 실제로 다른 모르는 분들까지 와서 저희 결혼식을 구경하셨다고 해요. 저희는 축가를 웃긴 댄스나 노래들을 했고 상황극도 했었거든요. 이제 식이 거의 끝나갈 때쯤 갑자기 시모가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당황한 사회자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시모가 성큼성큼 저희에게 다가와서 직원분께 마이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에도 없었고 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너무 당황한 상태로 있었고 애랑이는 엄마 왜 그러시냐고 막 말렸죠. 알고 보니 시모는 약주를 조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술김에 갑자기 올라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잘생긴 우리 아들 김준호 애미이고 여기는 이서영이 우리 며느리고 나는 최복자이고 내가 올라온 이유는 들려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약주를 좀 했는데 이야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약주 조금 하시고 분위기 업 시켜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 모시고 가는 게 어떨까요? 저희 여기 빌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결혼을 해서 저희 때문에 그 사람들 결혼 못하면 어째요. 시끄럽고 나 딱 우리 며느리 이서영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렇거든. 다 필요 없고 우리 잘난 아들 내조 똑바로 하고 살아라. 내가 너 시집살이 안 시키는 대신에 넌 우리 아들 떠받들고 하늘 같은 서방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늘 서방은 하늘처럼 대신 너는 바닥으로 그렇게 살아야 가정이 행복한 것이다. 순간 전 제기를 의심했고 순식간에 하객석은 난리가 났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더니 그때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타나더라고요. 그 여자와 아이의 등장에 시모와 애랑이는 거의 기겁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쎄했죠. 최복재 여사님 여전하시네요. 내가 진짜 보다 여기 며느리 될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구해주러 왔네. 내 알 바 아니니까 그냥 냅두려다가 그쪽 속으신 거예요. 이 새끼 얘까지 딸린 이혼남이고 더 정확히는 그쪽이랑 만나기 전에 딴 년이랑 바람 폈고요. 그래놓고 얘도 저도 다 버리고 떠난 매정한 놈이고 그 옆에서 우리 아들은 잘나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던 게 여기 얘네 부모고요. 결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같은 피해자를 더 만들고 싶지는 않네요. 아마 연애할 때는 너무 잘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란 게 문제지. 식장은 진짜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희 친정 아빠께서는 올라오셔서 남편놈 정광이를 발로 확 차고 말씀하셨죠. 야 꿀어 어디서 이딴 새끼가 감히 내 딸을 넘봐? 너는 법적으로 쳐넣을 수 있는 거 다 쳐넣어서 죄값 물게 만들 거니까 딱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어. 이거 완전 사기꾼 집안이잖아.
그래놓고 뭐? 귀한 아들 내조나 해? 당신은 능력도 뭣도 없는 여편네니까 남편한테 살살 기면서 눈치 보고 사는 인생일지 몰라도 내 딸이랑 내 와이프는 그딴 인생 안 살아. 알겠어? 참나, 이미 이혼했고 다 끝났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 어디 법적으로 쳐넣어봐. 넣을 수 있는 게 있나? 멍청하면 이렇게 티가 난다니까. 기대해. 저희 엄마께서는 제 부케를 뺏어서 시모 얼굴을 미친 듯이 때리고도 분이 안 풀려 시모 멱살 잡고 흔들다 시모 한복을 아주 다 뜯어 놓으셨고 머리까지 산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애랑이야 뭐 코피까지 터졌고 이후 아빠 지인분 로펌을 통해서 진짜 넣을 수 있는 죄란 죄는 다 테트리스 하듯 껴넣어서 고소를 해버렸고 벌금도 꽤 많이 내고 기록까지 남기고 동네방네 소문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결국 저희가 이 문제 해결하고 잠수 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참 불쌍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 차라리 그때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면서 저한테 집중하며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견디지 못할 만큼 버겁게 느껴지신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저처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세, 마음만은 여전히 교복 입은 중딩이고 싶은 여자입니다. 아직 화가 다 가라앉지 않았지만 씩씩거리면서도 자주 듣는 유튜브 채널에 공유해보려고 자리에 앉아 급하게 글을 써봅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의 학창시절에 미련이 많아요. 그 시절에 순수한 친구들이나 풋풋한 학생의 나름 평온하고 잔잔했던 지난 일상들이 그리워서 뭐 이런 청순 가련한 이유 때문은 절대 아니고요. 단지 잘 지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웃음이 많고 늘 밝은 아이였어요. 친구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해서 회장 선거도 줄곧 나가 회장 혹은 부회장이 되었었고 중학교 때 특별활동 모임으로 사진 동아리에 들어서는 여기저기 지하철 타고 서울 곳곳 누비면서 친구들과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것도 참 좋아라 했죠. 밝은 성격 덕분에 활발한 활동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었고 그 덕에 보다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귈 수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입시 공부를 한다고 1년간 다녔던 학원에서는 한두 살 많은 언니들하고도 오다 가다 친해지며 나이를 따지지 않고 그 시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전 제가 생각해도 제 성격이 참 사귀기 좋은 타입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엔 늘 좋은 사람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절대로 과시하거나 친구들 틈에서 대장이 되고 나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름 예의 바른 걸 중요시하는 엄한 부모님한테서 자라 꽤나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걸 잘 아는 성격 말입니다. 그렇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노력도 하며 학교랑 사이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었던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부터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학생의 학교 생활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간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경험들을 하며 살았어요. 바로 제가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시작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 반에 소위 학교 짱이라 불리우는 여자애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무리 애들의 눈에 제가 그냥 이유 없이 보였던 것입니다. 뭔가 고등학생이라고 하니 다 새로울 것만 같고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긴장이 되던 찰나에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후 가방을 챙겨 집에 가려 하는데 한 여자애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머리끈을 어디서 샀냐 물어보고 다음엔 사고 있던 10,000원짜리 OST 시계가 비싸 보인다며 어디서 산 거냐 묻더니 이내 너 돈이 좀 많냐며 노골적으로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했어요.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고요. 하지만 그게 저의 실수라면 실수였습니다. 주란 대로 돈을 주지 않으니 전 완전히 애들한테 찍혀버렸고 그때부터 전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서 늘 이 무리의 아이들에게 따돌림과 정신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어요. 반 학급 애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제가 재수가 없다며 큰 목소리를 내며
따돌려 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그 바람에 저와 조금씩 친해져 가던 친구들조차 저에게 한순간에 등을 돌려버렸죠. 저 때문에 그 날라리 애들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고 마찬가지로 철이 없었던 저는 그리 친한 친구들이 아니었음에도 절 모른 척하고 도와주지 않은 주변의 학급 친구들이 더 미웠어요. 절 괴롭히는 날라리 애들은 미움을 진작에 넘어 증오하는 마음까지 가졌고요. 3년 내내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하필 날라리 애들 중 한 명과 계속해서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어버린 바람에 전 한마디로 너무도 재수없게 3년 내내 학급 친구들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또 친해져서는 안 되는 아이가 되어버렸죠. TV에 나오는 친구들 괴롭히는 배우들을 보면 전 그게 아무리 웃긴 시트콤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 성격은 고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하던 그때부터 완전히 소심하고 남 눈치만 보는 아이로 변해버렸고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들 수 있는 고등학교 친구를 사귀기는커녕 3년 내내 학교에서 말 한번 제대로 붙여본 친구가 하나 없었답니다. 저 참 외롭고 불쌍한 아이였어요. 다행히도 초중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사귀었던 언니들 그리고 친구들과는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지만 그 친구들조차 지금까지 저에게 하는 말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의 제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수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늘 당당히 웃으며 어깨 피고 다니던 애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다니는 꼴이 가슴 아파 죽는 줄 알았대요. 하필 혼자 멀찌감치 떨어진 고등학교로 배정받아 버린 바람에 아는 중학교 친구가 별로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모두 다른 고등학교 동창들처럼 절 모른 척하고 멀리하기 바빴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딱 보통 정도만 하던 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내신이 완전 꽝이었어요. 친구 관계가 그 모양인데 공부에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저와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는 그 날라리 무리 중 한 여자애가 고3이 되기 직전 제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쟨 저렇게 살다 대학도 못 가고 친구 하나 없이 살다가 쓸쓸히 독거노인으로 죽을 팔자일 거야. 라고 말이죠. 독거노인이라니. 막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18살 꼬맹이인 저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괴로웠던 말이었어요. 내가 진짜로 이렇게 고3 때까지 친구 관계 때문에 공부도 뭣도 다 손 놓고 우울한 채 살다가는 진짜 저 여자 말대로 답도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아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 공부를 했습니다. 방법을 몰라 죽기 살기로 암기하고 문제집을 풀면서 내신은 이미 포기했다 생각하며 1년 내내 수능 공부에 미쳐 살았고 다른 고3 애들 하는 거 2배로 따라잡아서 결국 좋은 대학도 갔고 좋은 회사도 들어갔다가 같은 직종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고 지금은 온전히 걱정 없는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 가장 힘들게 한 아이 하나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고 결국 제 인생이 최악으로 치닫는 걸 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참 아이러니하죠.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의 아픔 때문에 대학을 갔다고 해서 제가 바로 예전처럼 밝게 변하고 활발해지지 못했지만 서서히 시간을 두면서 제 스스로에게 변화를 주고자 수많은 노력을 했고 울기도 많이 울고 정신과 상담도 몇 번 받으면서 정말 극한의 시간을 견디고 거쳐 본래의 제 모습 언저리까지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정말 걱정거리라고 할 것이 없이 지냈어요. 애 키우는 것도 그닥 힘들지 않았고 남편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며 가정에 딱히 불화라고 할 것이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참 반듯한 분이셔서 늘 저를 남의 집 귀한 딸이라며 아껴 보살펴 주시려 하셨고 저보다 1살 많은 도련님께서는 언제나 자기한테는 가장 소중한 형의 아내니 저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해주셨어요. 참 다정한 표현을 서슴없이 해주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저 스스로도 참 제가 시집은 기똥차게 자랐다는 생각을 매번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련님께서 중간에 이혼을 한번 하셨어요.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돼요. 초고속으로 결혼과 동시에 헤어지신 거예요. 많이 속상해 하셨고
가족들 앞에서 티를 안 내려고 입도 꾹 다무셨어요. 왜 이혼을 했는지는 남의 집 가정산이 더 캐묻진 않았지만 대충 어머님 하시는 말씀으로는 성격 차이와 더불어 동서가 도련님 카드를 그렇게 긁어대다 하다 자기 친정의 다달이 100만원 용돈을 도련님 몰래 드렸다고 하더군요. 무턱대고 돈 관리를 동서한테 맡긴 도련님은 상의 없이 자기 월급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비교적 큰 돈이 처갓집으로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들어간 것을 알고는 뒤늦게야 노발대발했고 끝까지 사과할 기미조차 없이 당당하던 동서한테 정떨어져 이혼 소송을 걸었대요. 그렇게 한동안 이혼 소송으로 도련님은 고생을 했고 소송 후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다 생각하신 건지 비교적 평온해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켠엔 잘 사는 형네 가족들과 비교를 하시는 건지 예전보다 말도 없어지셨고 가족 행사에도 잘 참석을 안 하셨어요. 언제든지 도련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는 희망을 늘 품고 살았어요. 제가 소개를 해주고도 싶지만 괜히 혼자이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싶어서 쉽사리 연애하란 말도 먼저 건네지 않았어요. 그냥 도련님 혼자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난날에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그냥 묵묵히 곁에 있어주면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던 중 올 중순에 도련님께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진중하신 분이 이제서야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고 그간 사귄 지도 꽤 될 거란 걸 내심 짐작을 했죠. 온 가족이 다 기대에 부푼 채로 코로나로 나가지 못하니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시댁에서 도련님 여자친구를 불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 심장이 아주 처참하게 땅끝으로 꺼지는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여친이라고 데려온 여자의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시절을 매일같이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2초도 안 되어 누구인지 알아채버렸어요. 바로 저와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발을 했고 이유 없이 저를 따돌리고 급기야 학급 전체에서 외톨이가 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동창 날라리였던 것입니다. 허무하고 어이없게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던 이 여자애는 급기야 뵙게 되어 영광이라는 낯간지러운 소리를 해대며 제게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세상에 일바르고 잘 자란 사람 마냥 말이죠. 시부모님들이며 두 형제들이며 아무도 제 속타는 마음을 알지 못했고 다들 여자가 마음이 들었는지 입이 아주 귀에 걸려있더군요. 어머님 옆에서 밥상을 차리겠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상차림을 도우다가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되어 얼어있던 제게 시어머니는 얼른 밥 차리자. 새애기 기다릴라. 하면서 급기야 본인은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저한테 나머지 일들을 맡기고 부엌을 나가셨어요. 어머님이 신나셔서 그런 것까지 다 이해를 했고 다른 여자였으면 제가 당연하죠 하면서 곧장 알겠다고 했을 텐데 절 괴롭혔던 여자의 밥상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제 손이 도무지 뜻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저녁상은 어찌저찌 차려놓긴 했는데 온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 여잔테로 쏠려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저와 동갑이라는 여자의 말에 모두가 제게로 친구 같은 동서가 생겼다면 좋겠다고 바라보더군요. 늘 친구 같은 혹은 자매처럼 지낼 수 있는 동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께 몰래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걸 기억하셨는지 시어머니는 유독 절 쳐다보시며 힐끗 웃어주셨고 그런 어머니 표정을 보니 실한 내색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이 친구는 자식만 없을 뿐 전 남편과 5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한 번 한 경력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혼이 흠도 아니고 저희 도련님도 이혼남이었고 같이 새 출발하는 커플이어서 그런지 저희 시부모님은 아주 쿨하게 여자를 환영하셨어요. 옆에서 같이 웃어 보이고 함께 떠들고 좋은 척이란 척은 정말 다 하며 겨우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과일을 함께 먹는 시간 이 여자애가 과일은 본인이 깎아오겠다며 혼자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손님인데 그러지 말라고 막 일어나려 하셨고 옆에서 어른이 도와주려 하시니 제가 막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와주기 싫은데 억지로 어머님을 대신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자 여자애는 저와 단둘이 그 공간에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이다? 하고 말해줘. 순간 너무 놀래서 사과를 깎으려다 말고 들고 있던 걸 떨어뜨렸어요. 멍한 채 그 여자를 하염없이 바라봤죠. 이해도 저를 알아봤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저질렀던 짓거리가 창피한 짓인 줄 알았던 건지 끝까지 어른들 앞에서는 모른 척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여전히 절 아랫사람이라 생각하는지 저보다 키는 작으면서 절 양껏 올려다보며 새침하게 인사하는 여자애는 참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더군요. 그날 그렇게 얼떨결에 부엌 한복판에서 서로 조용히 인사를 건넨 저희는 그 후로 서로가 서로의 과거에 대해 침묵을 하자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따돌림을 당했다는 수치심을 이겨낼 수 없었고 그 친구는 본인이 학생을 따돌린 가해자였던 사실을 굳이 예비 시부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절대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비밀 하나를 둘이서 조용히 간직한 채 지냈어요. 전 옆에서 이 여자가 행복하게 도련님과 재혼 준비를 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뭘 모르던 도련님께서 재혼할 때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라며 저한테 자주 연락해서 묻기도 물어보고 예비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여자들은 뭘 좋아하냐며 그 여자한테 주려는 선물 준비를 하실 때에도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바람에 전 졸지에 절 괴롭혔던 가해자의 선물이나 한가하게 고르는 피해자가 되어 있었죠. 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계속해서 전 정신적인 괴로움에 치를 떨었고 결국 제 속은 점점 더 문드러져 갔어요. 도련님의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불이 점점 잿더미로 변해가다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었을 때 주말을 맞아 온 가족이 쉬고 있는데 여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뜸 인사도 없이 또 역시나 아랫사람 대하듯이 제 이름 석자를 부르고는 밖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더군요. 전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뭐라고 지난날에 대해 사과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뭐라 변명이라도 하면서 앞으로는 가족이 될 테니 잘 지내보자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거라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찍어준 주소를 따라 30분 정도 차를 몰고 가보니 그 자리엔 그 여자애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고등학교 때의 그 날라리들, 무리지어 다니면서 절 괴롭혔던 그 무리의 애들이 모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처럼 격상되기 전이어서 카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전 정말 문을 열자마자 보이던 그 무리의 얼굴에 손이 파르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남아있는지 겁부터 먹는 게 너무 안쓰럽고 두렵고 복잡한 심정이었죠. 하지만 40이나 처먹은 이 아이들은 정말 그대로더군요. 절 보자마자 쟤 얼굴 봐, 40대냐 60대냐 라는 주름살 지적부터 시작해서는 너 대학 잘 갔다는 소식 들었는데 어째 가방은 이런 저렴한 명품 가방이냐? 면서 남편이 제 선물로 사준 200만원짜리 가방을 가지고 저렴한 명품 가방이라고 절 뜯어내리려 하더라고요. 이 애들 중에서 저 혼자 유일하게 인서울 4년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는지 절 보자마자 역시 넌 학창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땀에 말을 해대면서 본인들의 처지를 유한 삼으려 했습니다. 예비동서를 만나서 어째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라도 용서에 잘 살게 되나 싶은 막연한 안도감도 품고 왔는데 그런 생각들은 다 쓸모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제 보니 이 여자애는 어릴 때 그때 그 시절처럼 친구들을 불러서 제 기를 팍팍 죽이면서 윗사람으로 군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시댁에서도 형님이고 뭐고 눈치 안 보고 편히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 40이 되어도 이 일을 데자뷰처럼 또 당하고 있는 것에 속에서 설움이 북받쳤지만 어떻게든 지금의 저는 그 애들보다 더 나은 어른이란 걸 보여주고 싶어서 화를 내지 않고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여유있게 맞받아쳤죠. 그러게 겨우 200만원짜리를 우리 남편은 나 좋다고 그렇게 시즌마다 사다 주네? 너네 남편들은 어때? 잘 사줘?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정확히 그중 절반의 애들 표정이 썩어 들어갔죠. 아니 이제 보니 그중 절반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성질머리 더러운 거 학창시절이나 어른이 된 지금이나
못 고친 거지? 5명 중에 정확히 애비 동서 포함 3명이 이혼을 했고 나머지 둘은 어찌저찌 사는 것 같은데 꼴을 보니 영락없는 아줌마인 게 그냥 딱 봐도 고생하며 살았다 싶더라고요. 적어도 제 눈에서 그렇게 피눈물을 나게 했었으면 제 아무리 오랜만에 만났더라도 늘 미안했다고 꼭 사과를 하고 싶었다는 인사말 정도는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더 처절하게 못되고 철없었던 다 큰 이 날라리들을 마주해보니 전 평생 애들로부터 먹는 사과 한 조각도 못 받아먹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애비동서 그러니까 3년 내내 가장 심하게 제 옆에서 절 괴롭혔던 여자애가 내심 제 말에 꼭지가 틀렸는지 남편 얘기는 거두절미하고는 지난 고등학교 시절 때 일을 말하더라고요. 야, 우린 그래도 고등학교 추억으로 즐겁게 먹고 살고 있었지. 근데 넌 뭐 그때 그렇게 찐따처럼 살았어서 공유할 추억도 없었을 텐데 우울증 안 걸리고 잘 살고 있는 게 너무 기특하네. 라고 말해줘. 우울증? 기특해? 지들이 뭔데 내가 우울증에 걸릴 거라 생각을 했고 지들이 뭔데 잘 살고 있는 나를 보며 기특하다고 말을 하는 건지. 순간 속에서 지난날 쌓였던 천벌들이 막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향해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비웃고 있는 이 머저리 같은 인간들 앞에서 다시 놀림거리가 되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간적으로 제 앞에 놓여져 있던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애비동서가 될 거란 여자의 얼굴에다 부었어요. 아직 김이 나고 있던 커피가 모자 달린 패딩을 입고 있던 이 여자의 몸 안으로까지 쫙 퍼져가는데 눈으로 보일 정도였죠. 옆에서 인연이 미친 거냐고 너 우리가 누군 줄 아냐며 아직도 일진놀이를 하겠다는 듯이 나이를 처먹고도 유치 짬뽕의 말이나 뱉는 바로 옆에 있던 곱슬머리 여자의 머리털을 제 손깍지 안에 꽉 쥐어잡고는 커피에 젖은 옷을 벗느라 정신이 없던 예비동수의 몸뚱이 위로 내동댕이를 쳤어요. 둘이서 얼굴 맞대고 박치기를 했다가 의자 뒤로 나자빠지면서 뒤에 있던 책장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히고 어깨를 찌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나머지 3명은 솔직히 이 두 여자애들 옆에서 따까리 짓을 하던 애들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순간적으로 제 괴력에 겁부터 먹은 눈빛을 지으며 딴애는 여전히 세 보이고 싶다는 듯이 욕을 섞은 말로 너 조심해라 미친년 등의 경고성 말만 내뱉더군요. 참, 이런 어린 양들을 봤나 싶었습니다. 귀여운 욕으로 재주를 부리는 조랑말 같기도 했고 인생을 그리 살았는데도 여전히 학교 다닐 적에 그 추잡하고 철없는 짓들을 못 벗은 꼴이 솔직히 너무 딱하고 불쌍했어요. 뭘 봐? 뭘 또 구경만 하고 있어. 이 따까리 찌질이들아. 하면서 저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여자애부터 하나씩 손보자는 생각으로 외투까지 벗어던지고는 난투극을 벌이려고 했고 제 손안에는 이미 두 여자애의 머리카락이 잡혀 있었어요. 한 애는 머리카락이 어찌나 길던지 그 바람에 그 꽁토를 잡고 질질 끌다 보니 그 애는 완전히 뒷덜미가 잡힌 듯이 뒤로 끌려다녔죠. 그 사이 나머지 한 애는 이미 지가방 싸들고 카페에서 도망쳐 주랭랑을 쳤고요. 고등학교 추억으로 먹고 산다더니 아주 좋은 우정 납치셨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애비동서가 야 이 미친년아 너 그러고도 내가 입 닫고 시집갈 줄 알아? 너 고등학교 때 얼마나 하찮고 별별일 없던 애였는지 내가 네 남편이랑 내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나도군요. 언제부터 따돌림 당한 게 흠이 든 건지 가해자란 애가 사과가 아닌 그 과거를 또다시 발목을 잡으려 하다니. 그 말을 들으니 지금껏 날뛰던 저조차 힘이 쑥 빠지더군요. 제 손에서 두 년들의 머리카락이 스스로 빠져나갈 때쯤 누군가 뒤에서 애비 동소년의 뒤통수를 아주 퍽소리나게 갈겼습니다. 바로 저희 도련님이셨어요. 세상에, 도련님이 어찌 알고 여기까지 따라 나오신 걸까요? 이제 보니 도련님은 처음 시댁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만났을 때 부엌에서 저희가 아는 척을 하는 걸 들었나 보더라고요. 안 좋게 이어진 인연이겠다 싶어서 모른 척을 했지만 갈수록 자기 여친은 말이 많아지는데 저는 말수가 줄어들고 급기야 표정이 어두워졌는지 도련님은 내내 제 걱정을 먼저 했대요. 그러다가 주말을 맞은 그날 여친을 만나려는데 여친은 약속이 있다고 하고 별 생각 없이 형한테 전화를 했는데 형수도 약속이 있어 나갔다고 하니 재빠른 눈치로 제가 어디로 갔는지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고는 저를 따라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엔 그런 도련님의 전화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까지도 제 걱정을 하면서 불이 나게 달려온 바람에
카페 안에는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도련님과 도련님의 애비 신부인 그 여자애까지 온 형제 부부가 모이게 되었어요. 뒤에서 저희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도련님은 결국 그 여자애한테 뺨 한 대를 시원하게 갈기시더니 너 같은 애랑 재혼하느니 그냥 혼자 더 오래 살아볼게 하며 보란듯이 절 부축해서는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뭔지 모르겠으나 조용하던 제가 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열받아 있는 모습에 뭔가 내 와이프한테 해코지를 한 년들이구나 생각을 했는지 여자애들 앞에서 별 재수없는 것들 하면서 침을 퇴퇴 뱉고 나왔고요. 그날 든든한 우리 집 남자들 덕분에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하게 끝내버렸어요. 제가 애비동수 될 뻔한 연애 번호를 진작에 차단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도련님 말씀으로는 자기한테 찾아와서 몇 번이고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다가 한 대 더 때려주려고 하니 겁질끔 먹고는 다시는 안 온다더군요.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렸는데 돈 잘 버는 우리 도련님은 뭐가 그리 하나도 아깝지 않은지 그 돈 기부한 셈 치겠다며 돌려받은 일부 환불 금액들까지 모조리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코로나로 힘든 불우이웃을 돕는데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애초에 결혼식장 예약할 때도 환불금이 좀 유연한 편이었는데 그 큰 돈을 돌려받고도 기부를 해버리다니 도련님도 정말 똥밟았다 생각을 하신다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저와는 너무도 잘 지내왔고 또 돈도 겠고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시댁 식구였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련님의 기부 소식을 전해들은 여자애는 정말로 도련님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확신이 들었는지 간혹이라도 예물예단 환불을 핑계삼아 연락을 하더니 일체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마음 한켠에 있던 응어리들마저 아주 말끔하게 해소가 되어버린 이 시원섭섭한 기분은 뭘까요? 제 손에 맞아 나가 떨어진 여자애들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상쾌하고 통쾌하고 즐겁습니다. 비록 저희로 인해 결혼이 깨진 도련님께는 죄송하지만 저 덕분에 미친년으로부터 구제를 받은 거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고 고마워해주는 도련님. 우리 도련님이 진짜 다 갖춘 여성분을 얼른 만나길,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사시길 이 자리를 빌어 응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